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94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다음전자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4월 20일 원금 3억 원인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서 이자 수익 2,1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234000원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 전액이 보통예금으로 이체되었다.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이고 자산으로 처리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알고 있는 분께다, 그지요? 정기예금 들었는데 만기가 되어서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는다 이겁니다. 차변에 대변에 자 정기예금이라는 자산이 이제 없어집니다. 3억 원. 대변에 이자 수익 인식합니다. 2,100만 원. 그래서 3억 2,100만 원 돈 받으면 됩니다. 보통예금. 그런데 요 이자 받는 부분에 있어서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가 되더라 이겁니다. 원천징수 되는 부분은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의미가 뭡니까? 올해 법인세를 내년 3월에 낼 건데 나중에 내야 될 법인세를 미리 원천징수 과정을 통해서 미리 내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낼 세금은 좀 작아질 수 있다 그지요? 그런 차원에서 자산이고 계정과목은 선납세금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들어오는 게 3억 2,100만 원에서 요 선납세금 부분이 차감되고 나서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4월 22일 차변에 대변부터 할까요? 대변에 정기예금 3억 원 대변에 이자 수익 2,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선납세금부터 기록합시다. 원천징수 되는 게 얼마라고요? 3234000 아이고 그죠? 여기다가 적습니다. 3234000 그지요? 그래서 3억 2,100만 원에서 3234000 차감된 금액 자동 계산된다 그죠? 그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올 겁니다. 금액은 317766000이네요. 됐습니다. 2번 문항 5월 25일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을 자본금에 전입하기로 하고 액면 5천 원의 주식 1,000주를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했답니다. 자본금 전입에 따른 무상 증자가 될 겁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잉여금을 대변에 기록되어 있다 그죠? 그걸 없앱니다. 차변으로 적어서 자본의 감소. 대변에 주식이 새롭게 발행되었다 그죠? 자본금에 전입되는 바람에 그거는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본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이 이렇게 감소했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자본 총액에서는 변함이 없는데요. 자본 잉여금으로 기록되어 있던 게 자본금으로 가는 바람에 주식이 추가로 발행이 된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지만 주식이 새롭게 발행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거래를
무상증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한 거래가 출제된 것이네요. 자, 입력합시다. 5월 25일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500만 원. 입력 완료. 3번 문항 6월 18일 공장 신설을 위해서 개인인 홍길동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면서 토지 구입 대금 1억 원과 토지의 취득세로 3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토지 구입했다 이겁니다. 차변에 토지 적어주면 되고요. 1억 원. 토지 취득 과정에서 취득세 세금 낸답니다.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차변에 비용이 아니고 자산 계정 과목 토지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은 only 한 개, 토지 계정 과목만 사용되고 금액은 1억 350만 원입니다. 대변은요, 그 1억 원과 350만 원 합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1억 350만 원. 됐지요? 자, 6월 18일 차변의 토지 얼마요? 1억 원과 350만 원 합한 103-500-000 대변의 보통예금 동일한 금액 입력 완료. 4번 문항 7월 1일 장기투자 목적으로 2018년 9월에 취득했던 매도 가능 증권 취득가액은 1,800만 원. 2018년도 말 주가는 2,200만 원. 2019년도 말 주가는 2,100만 원. 요랬던 매도 가능 증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주식을 올해 7월 1일에 2천만 원에 매각했답니다. 매각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겼답니다. 수수료 차감한 후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뭡니까?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거래입니다. 핵심은 뭐라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본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결국 취득 원가로 기결되는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을 때 나타나는 처분 손익은 처분해 가지고 받는 돈이랑 애당초 취득 원가 1,800만 원이랑 요 두 개 비교해 가지고 산출을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취득 원가와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 화살표가 여기 돼야 된다. 그죠? 1,800만 원. 취득 원가랑 받은 돈이랑 두 개 비교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받은 돈은 뭡니까? 2천만 원 받았는데 2천만 원 받았다가 다시 10만 원만큼의 돈이 나갑니다. 매각 수수료가 생겨서. 자, 자산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 재세금, 운송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주된 영업활동인 제품 매출이라면 별도 판관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는 유가증권 처분 같은 경우에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자산 처분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수수료, 재세금, 운송비 생겼다 하더라도 별도 비용이 아니고 해당 자산의 처분 손익으로 넣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즉 받은 돈이 2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에서 10만 원 빠진 1,99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걸로 그냥 1,990만 원이랑 1,800만 원이랑 비교해가지고 요 금액 자체를 처분 손익으로 넣어버린다 이겁니다. 조금 말이 어려웠나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주고 팔았다고요? 2천만 원 주고 팔았다고요. 그래서 1,800만 원을 취득했던 거를 2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200만 원 이익 보았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2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겼다고 이거 뭘로 별도 비용이 아니고 처분 손익으로 넣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자 이거지요. 10만 원을. 그죠? 그래서 결론값으로 200만 원 이익 본 게 아니고 처분 이익 본 게 아니고 10만 원 빠짐
190만 원만큼 처분이익 생겼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됐죠? 요거 별도 비용 아니야. 처분이익, 처분손익으로 넣어버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분석했고요. 제일 중요한 값이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내용 설명드렸고 낙서가 너무 많으니까 낙서 딱 지우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봅시다. 이미 우리 문제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학습 차원에서 하나씩 좀 뜯어보는 겁니다. 2018년 말 재무상태표. 애당초 1,80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주가가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말에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400만 원,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400만 원 회계 처리했을 거고요. 2018년도 말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에 있는 매도가능증권은 얼마라고요? 2,200만 원. 그리고 대변으로 회계 처리되었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쪽에 대변으로 회계 처리된 거니까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플러스로 기록될 겁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플러스로 200만 원, 아니 400만 원 기록될 거라고요. 그래서 요 두 금액을 차변으로 해처 모여 시키면 2,200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에서 애당초 취득원가 1,800만 원으로 귀결될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말 재무상태표 봅니다. 2019년도 말에는 주가가 2,200만 원이 2018년도 말 주가였는데 그지? 2019년도 말에는 주가가 2,100만 원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회계처리.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100만 원 자산의 감소. 차변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요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을 좀 감소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말 재무상태표에서는 매도가능증권이 얼마로? 2,100만 원. 그리고 오른쪽에 적혀있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40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만큼 감소되었으니까 300만 원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금액을 다시 차변적으로 해처모여 시키면 2,100만 원 빼기 300만 원 해서 애당초 취득원가 1,800만 원으로 귀결된다 이겁니다. 자, 왜랬는데 올해 7월 1일에 요 매도가능증권을 팔아먹었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고요. 보통예금. 자, 2천만 원 돈 들어왔다가 다시 10만 원 나갔다 그지요? 그래서 1,990만 원입니다. 자, 대변에는요. 매도가능증권 없앴습니다. 매도가능증권 2,100만 원. 매도가능증권 없어지면 그에 딸려있는 꼬리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도 없어진다 그죠? 대변으로 플러스로 회계 처리되었던 걸 없애니까 차변 쪽에 기록할 겁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300만 원. 그래서 요 두 금액을 대변으로 순액 산출해 보면 결국 얼마가 된다고요? 애당초 취득원가 1,80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당연한 결과지요. 그래서 1,800만 원이랑 1,990만 원 비교해 보니까 190만 원 이익 본 거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으로 기록하더라. 됐습니다. 학습 차원에서 조금 자세하게 뜯어 보았고요. 입력합니다. 7월 1일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주의합시다. 이름은 똑같은데 코드번호 2개 검색된다 그지? 열심히 분석 잘해놓고 코드번호 잘못 끌고 와가지고 감점되면 엄청 억울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둘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비유동자산 코드번호 178번으로 입력합니다. 금액 2,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어줍니다. 얼마요? 300만 원, 그죠? 300만 원.
그래서 순액으로 따지면 1,800만 원만큼이 대변에 기록된 거다 이겁니다. 취득 원가. 그리고 이제 차변 쪽에 받은 돈 적어줍니다.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고 2천만 원에 팔았지만 10만 원만큼 돈이 다시 빠져나갔으므로 1990000 적어주고 따라서 결과값은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190만 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됐죠?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게 이렇게 출제되었고 별표 칠까요? 또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 문항 8월 21일 오늘은 8월 21일입니다. 5월 21일에 3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주식회사 치료상사에 외화로 대여한 8,000달러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해서 회수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대여시 환율은 1달러당 1,200원, 회수할 때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랍니다.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대여금이 보통예금으로 회수됨에 따라서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이 생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풀면 되고. 자, 문제 푸는 데는 뭐 전혀 지장 없을 거고 참고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한마디 추가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요 8,000달러 밑 옆에 당연히 3개월 대여금이니까 단기 대여금 계정 과목이다. 그지요? 계정 과목 단기 대여금이다. 이 부분 추가 자료로 보충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물을 보면 요 대여금이 달러로 표시된 대여금일 때는 단기 대여금 말고 외화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추가로 설정해 가지고 그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랍니다. 그런 경우도 혹시 있으니까 조금 더 계정 과목을 단기 대여금 그냥 외화 단기 대여금 그런 계정 과목 쓰지 말고 그냥 단기 대여금 계정 과목 쓰십시오.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 교재 수록할 때는 추가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입력합니다. 분석합니다. 뭐 어렵진 않지만 자. 대여금이 없어집니다.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대여금이 대변에 적혀서 없어집니다. 단기 대여금 뭐 거래처 적어줘야 되겠고요. 얼마요? 8,000 곱하기 1,200 960만 원입니다. 자산 없어지는 건 요렇게 없어지는데 돈 들어오는 건 얼마가 들어옵니까?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오고 1,100 곱하기 8,000달러 880만 원만 들어옵니다. 손해봤다 그지요? 그래서 엄청 큰 자산 금액이 없어지는데 실제 돈 들어오는 거는 조그만 돈 들어오니까 손해봤고 그 부분 외환 차손으로 기록합니다. 얼마입니까? 80만 원 되겠고요. 80만 원은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손해본 거고 1달러당 100원씩 떨어졌다. 그죠? 100원 곱하기 8,000달러 그렇게 계산해도 요 금액 분석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8월 21일 차변에 보통예금 880만 원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고 거래처가 어디라고요? 주식회사 치료상사 금액이 96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환 차손 이렇게 기록하면 입력 완료. 일반 전표명 메뉴 풀어봤고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7월 25일 회사는 영업부 부서의 업무용 차량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즉 8인승 이하의 승용차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차가 아니다 그 뜻이다. 그지요? 자, 우리 회사는 택시 회사, 자동차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8인승 이하 경차 아닌 승용차 가지고 있다고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뭐 영업 부서에서 사용한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다. 그지요? 이러한 차량을 렌트하면서 7월분 렌트료 55만 원 공급 대가 즉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세무캐피탈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렌트료에 대해서는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 쓰입니다. 부가세 유형 렌트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기 때문에 부가세 유형 54 불공이고요. 회계처리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보통예금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됐죠?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요 7월 25일 54 불공 공급가액은요 공급 대가가 55만 원이니까 공급가액은 5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5만 원이다. 그지요? 거래처는 무슨 캐피탈? 세무캐피탈 주식회사 세무캐피탈 전자여부 여 불공제 사유는 뭐다고요? 3.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분계 차변에 임차료 계정 과목 쓰면 되고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코드가 될 겁니다. 대변에는 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4 불공이다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다. 그지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55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번 문항 8월 13일 주식회사 항원으로부터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상품 2천만 원을 매입하고 영세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2영세고요.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하단부 회계처리 차변의 상품 대변의 보통예금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8월 13일 52영세고요. 공급가액은 2천만 원. 부가가치세는 0세니까 0이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항원 전자여부 여 분계 차변에 원재료 상품을 매입했다. 그지? 상품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3번 문항 9월 11일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 중 10%는 현금으로 지급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받았고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품목 보니까 원재료라고 적혀 있네요.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51 과세고요. 회계처리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적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료로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다고요.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입력할게요. 9월 11일 51 과세고요. 품목란에 원재료 수량란에 1000 단가란에 3만 기록하면 3천만 원, 300만 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상대방 거래처는 누굽니까? 요 서식에 나와 있다 그죠? 주식회사 리소스라는 곳이랍니다. 전자여부 여전자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분계 자,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현금 10% 330만 원 될 겁니다. 330만 원이란 거는
세금 계산서 하단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토탈 3천만 원과 300만 원 합한 3,300만 원 돈 주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330만 원 주고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라는 내용 다시 한번 하단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금 3300000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2970000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9월 28일 당사가 사용하던 아래와 같은 프린터를 신윤복 B사업자에게 중고로 판매하고 대금 275만 원 부가가세 포함을 신윤복 소유의 미래카드로 결제받았다. 프린트는 작년 1월 1일에 400만 원 부가가세 별도에 구입했고 비품으로 감가상각 5년 정액법으로 하고 작년도 말 결산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감가상각된 것이랍니다. 단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맙시다. 유형 자산의 처분이다 이겁니다. 사용하던 프린터라는 비품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프린터 판다고요? 과세 대상 거래다 그지요. 그래서 유형 자산의 처분 문제고 워낙 자주 출제된다 이겁니다. 워낙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별표 칩시다. 조금 변형한 문제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또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뭡니까? 유형자산 처분할 때 일반적으로 부가가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합니다. 그러면 유형이 11 과세인데 이 문제의 경우 중고로 프린터 팔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발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형은 뭡니까? 17 과세다라는 점이 조금 특이합니다. 됐죠? 17 과세가 유형이다라는 것만 조금 주의하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자산 처분 거래하고 똑같을 겁니다. 다만 자료 제시를 쉽게 주지 않고 작년도 감가상각비 인식한 부분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 장부에 기록되어 있을 건데 감가상각 누계 금액을 직접 제시한 게 아니고 자료를 통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다 그지요? 취득 원가가 400만 원입니다. 부가가세 별도 공급가액 부분이 취득원가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프린터 비품 구입할 때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가세 신고 통해서 매입세 공제 받아 먹으니까 장부상 취득원가는 부가가세 별도 공급가액 400만 원이 취득원가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400만 원을 취득원가로 하고 잔존가치가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으로 봐야 되겠지요. 나누기 5년 400만 원 나누기 5 하면 80만 원을 넣지 매년 감가상각 인식할 겁니다. 작년도에 80만 원을 감가상각비 인식했고 따라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80만 원이다 이겁니다. 올해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자입니다. 그러면 80만 원만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 들어갑니다. 장부 금액 얼마짜리입니까? 4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 320만 원입니다. 320만 원짜리 비품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275만 원 부가가세 포함이랍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물건값으로 받은 부분만 가지고 분석한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물건값도 받고 부가가치세도 받지만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우리가 막 먹는 금액 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한다 이겁니다. 2750000 나누기 1.1 하면 250만 원이 공급가액입니다. 그래서 320만 원짜리를 250만 원에 판 거니까 손해 보았다 이거지요. 얼마? 70만 원. 그래서 열심히 전표 입력하고 나서 결과값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7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내가 맞게 입력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석 다 해보았고 조금 변형된 문제였다 이겁니다. 자, 이제 입력하면 되고 다만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자료 한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잔존 가치가 0이다 라고 가정했는데 자료에서 없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 이겁니다. 자료가. 그래서 5년 정액법이고 잔존 가치 0이다. 잔존 가치 없음이라는 자료를 좀 추가해서 우리 교재에는 수록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잔존 가치 없음. 됐지요? 문제 분석했고 우리 교재 수록할 때 추가할 내용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분석한 내용 입력합니다. 낙서가 너무 많으니까 필요한 내용만 좀 남겨두고 나머지 낙서는 다 지우겠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9월 28일) 유형 11 과세가 아니고 그지 조금 변형하다 보니까 17 과이더라.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이니까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 끼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싹 나눠질 겁니다. 275만 원을 입력합니다. 엔터. 됐습니까? 그다음 상대방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신윤복이라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사 어디였습니까? 미래카드랍니다. 자, 분계. 자, 1단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비품 계정 과목 취득원가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 번호는 비품에 대한 거 213번 코드. 얼마요? 80만 원. 그래서 순이익으로 따지면 320만 원만큼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3단계 차변에 받은 돈을 적어줍니다. 자, 뭡니까? 신용카드로 결제 받다 보니까 돈 나중에 받습니다 라는 외상거래다 이겁니다. 유형자산 처분은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외상대금을 뭘로?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됐습니까?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금액은 얼마라고요? 275만 원입니다. 다만 275만 원 중에서 25만 원은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이미 기록되어 있고 250만 원만 우리가 먹을 거다 이겁니다. 다만 주의합시다. 미수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가 상단에 입력되어 있는 신윤복이 자동으로 끌려와서 표시되는데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처가 어디가 된다고요? 신용카드사가 된다 이겁니다. 누구로부터 돈 받는다고요? 신윤복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카드사로부터 돈 받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뭘로? 미래카드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워 넣는다고 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라고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어야 되고 금액을 차변에 넣는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이 아니고 비용의 발생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이고 금액은 70만 원이 된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죠? 점표 입력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낙서 지우고 마무리할게요.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7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1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57카과와 마찬가지로 상단부 거래처와 하단부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더라.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사를 좀 적어주자. 이런 것들이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이었습니다. 됐죠? 변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신경 쓸 게 많았다. 그지요? 11 과세로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자주 출제됐는데 그거를 17카과로 좀 변형을 했구나. 그런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됐습니다. (5번) 문항 봅시다. 9월 30일 생산부문에서 사용하는 5톤 트럭의 경유 공급가액 8만 원, 세액 8천 원을 넣고 법인 명의의 카드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트럭에 기름 넣었다 그지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트럭은 비영업용 소형사용자 아니다 그지요? 매입소득공제 당연히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야 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거 맞습니다. 유형은 57카과가 되겠지요. 회계처리는 차변에 트럭에 기름 넣었다고요?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다만 생산 부분이니까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하자. 대변은 신용카드 거래는 외상 거래라는 의미다 그지요?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거래처를 주의합니다. 주유소가 아니고 하나카드라는 신용카드사로 적어주자.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9월 30일 자, 57카과 공급가액이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88,000원 적고 엔터키 칩니다. 8만 원과 8,000원으로 싹 자동으로 갈라졌고 주유소 이름은 어디입니까? 주유소 이름은 자료를 보면 주식회사 강남 주유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연표 준 사람은 주식회사 강남 주유소입니다. 상단부 거래처는 주식회사 강남 주유소를 적어주고 신용카드사는 어디라고요? 하나카드라고요. 자, 분계 차변에 차량 유지비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 대변에는 미지급금 적어주되 주식회사 강남 주유소가 거래처로 끌려오지만 그거를 하나카드로 고쳐준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우리 조금 전 풀어봤던 17카과와 동일합니다. 상단부와 하단부 거래처가 서로 다르고 중간에 신용카드사 적어주자. 됐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닫고요.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인 당사의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정산 내역 탭을 작성하십시오. 단 1기 예정신고서에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24만 원이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며 불러온 데이터 값은 무시한다. 아시겠죠? 정산 문제입니다.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하는 거다. 자, 1, 2, 3월 예정신고 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 한 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급가액 600만 원, 부가가치세 60만 원 적혀 있었다 이겁니다. 거기 적혀 있는 내용 전부 다 매입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세금계산서 수치 적어놓고 면세 부분만큼은 불공제됩니다라고 다시 추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면세 부분을 얼마로 보았습니까? 1, 2, 3월 세 달치로 따지면 공급가액이 과세 부분은 600만 원, 면세 부분 400만 원, 토탈 1,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면세 매출이 400만 원이니까 40%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4, 6, 24, 24만 원을 면세 부분이니까 불공제됩니다라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기간은 6개월이다 그죠? 그래서 확정 신고할 때 6개월치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정산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자, 정산해 봅니다. 먼저 1, 2, 3월에 구입했던 60만 원에 대한 정산입니다. 6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보면 이제 6개월 가지고 정확한 값을 발라내는 거다. 그지요? 자, 6개월. 3개월치는 600만 원, 400만 원인데 4, 5, 6월 세 달치를 보니까 과세가 2천만 원, 면세가 800만 원이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플러스 800만 원 하면 3,800만 원입니다. 38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요. 그 중에서 면세 매출은 얼마요? 4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입니다.
겁니다. 요게 정확한 면세 부분이다 이겁니다. 되죠? 6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38 189,473이라고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예정신고 때 그냥 엉터리로 대충 24만 원이라고 계산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189,473 빼기 24만 원 하면 금액이 얼마로? 마이너스로 도출됩니다. 50526 무슨 뜻입니까? 면세 부분, 즉 불공제되는 금액을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마이너스로 도출되었다는 말은 불공제가 마이너스라고 추가로 공제되어야 되구나 그런 의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4, 5, 6월 동안에 구입한 공통 매입세액이 한 게 있습니다. 과세 면세 공통으로 쓴 물건이다 이겁니다. 1,400만 원과 공급가액 1,400만 원, 부가가세 140만 원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랍니다.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 수치분 일단 적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면세 부분 불공제되는 금액을 지금 기입하는 서식이다 이겁니다. 면세 부분 팔라냅시다. 얼마요? 140만 원에 대해서 6개월치로 따지면 38분의 12가 정확한 면세 비율 금액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예정신고 때 무언가 신고한 적이 전혀 없다 그지요? 요 내용 자체가 그냥 부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면 될 겁니다. 불공제 금액으로. 그러면 요 금액 얼마요? 14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38 44210 계산됩니다. 불공제 금액을 지금 발라내고 있는데 플러스라는 말은 요거는 추가로 불공제되어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죠? 요거는 공제되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고 요거는 불공제되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요 서식의 결론값은 요 두 개 상계된 금액이 결론값으로 나타날 겁니다. 얼마겠습니까? 442 105 빼기 50526 해서 391 그죠? 391 579 뭐 이렇게 도출될 겁니다. 자, 분석했고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서식에 입력합니다. 자, 메뉴 열까요? 부가가치 모듈 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메뉴 열고요. 기간은 4월부터 6월이다. 그지요? 확정신고입니다. 탭이 4개 있는데 하나, 둘, 셋, 세 번째 탭 정산내역 탭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공급가액 기준 그리고 불러올 필요 없다. 그죠? 그리고 구분란은 아래쪽에 안내 나타납니다. 필수 입력사항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입력할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총 공통 매입세액 적어줍니다. 60만 원 부분부터 해결해 볼까요? 60만 원에 대해서 총 공급가액은 얼마요? 3,800만 원. 면세 부분은 1,200만 원. 그래서 31.5 몇 퍼센트 이렇게 면세 비율 계산되고 정확한 금액은 189,473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정 신고할 때 24만 원으로 엉터리로 일단 신고하다 보니까 정산이죠. 이렇게 될 거다 이거지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50527. 단수 차이 1원이 생겼네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건 140만 원 분석합니다. 3,800만 원, 1,200만 원, 그래서 442,105 이렇게 도출되었고, 그래서 요 두 금액이 상계된 금액 391,578 이런 단수 차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도 반영할까요? 391,578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50527 그죠? 조금 지저분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최종값 확인 가능하다 이겁니다. 되죠? 이렇게 작성하고 메뉴 저장하면 될 것이고요. 저장할까요? 저장했고, 자 참고로 학습 차원에서 요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과연 어떻게 반영되는지 참고로 확인해 봅니다. 4월부터 6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어보자.
4월부터 6월까지 됐습니까?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다고요? 그 부분은 10번 라인 또는 12번 라인에 이제 기재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면세 비율만큼 발라냈으니까 그 부분이 불공제로 반영된다. 그 부분을 보고 싶다. 그죠? 어디 반영됩니까? 16번 라인에 반영될 것이고, 요 16번 라인에 반영되는 거는 상세 내용이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된다 이겁니다. 이 오른쪽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받은 세금계산서에 있는 금액을 전체를 다 매입세 불공제 받는다. 그때는 50번에 반영될 거고요. 즉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는 요 서식의 맨 왼쪽에 있는 요 탭에다가 뭔가 기재되면은 부가세 신고서의 50번 라인에 그 내용이 반영될 거고, 지금 보는 정산이라는 탭에서 작업된 내용은 어디요? 그 다음 라인 51번 라인에 반영되더라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 두 금액이 도출되었고 순액으로 따졌을 때 391578이라는 부분만큼이 불공제됩니다 라고 이렇게 딱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액란은 요 도출된 금액의 곱하기 10한 금액이 이렇게 자동 표시되도록 세팅되어 있답니다. 일리 있습니까? 이렇게 참고로 학습 차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작업한 서식이 부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됐습니다. 낙서 지우고 이제 학습 차원에서 여러분 메뉴는 다시 닫아버리고요. 저장할 필요 없겠지요. 자, 요 메뉴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하고 넘어가면 정답 인정이고, 참고로 요 두 개 라인으로 입력했던 거를 한 개 라인으로 합해가지고 작업해도 당연히 정답 인정일 겁니다. 참고로 보여드릴까요? 요 두 개 내용을 하나의 라인으로 작업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요 란을 60만 원과 140만 원 합한 200만 원으로 기록할 거고, 200만 원. 그죠? 그리고 3,8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여기에 24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그냥 하나의 라인으로 391578이라고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요 위에 두 개의 라인을 그죠? 삭제.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작업해도 정답 인정.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됐죠? 391578. 단수 차이 1원이 자꾸 뭐 헷갈리네. 잠깐만요. 입력 다 했고 잠깐만 확인할게요. 자, 391578. 우리 조금 전에 부가세 신고네요. 그 저장을 안 했구나. 그지?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작업했던 내용도 391578로 두 개 상기했을 때 딱 표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개 라인으로 작업하든 두 개 라인 작업하든 동일한 결과값 나온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저장. 네, 뭐 합시다. 네,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문항. 다음 자료만을 이용해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단 부가가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와 과세표준 명세 작성을 생략하고 불러오는 데이터값은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십시오. 혹시 불러오는 거 있으면 전부 지워버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작업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메뉴 열고 자료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 자, 입력할게요. 매출 자료 동그라미 1번.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뭡니까? 우리가 매출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이겁니다. 1번 라인에 3억 원 3천만 원. 그리고 요 금액 중에서는 지연 발급분으로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지연 발급분 좀 생뚱맞고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문구겠다. 그죠?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세금 계산서라는 단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지금 지연 발급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산세를 조금 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가산세 부분 뭐 어렵지 않으니까 까먹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작업합시다. 지연 발급분 가산세에서 지연 발급 62번 라인이네요. 금액이 얼마라고요? 공급가액이 2천만 원. 1%니까 20만 원 될 겁니다. 오케이. 가산세까지 입력해 버렸고, 자, 그다음 내용 동그라미 2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랍니다. 공급가액 6천만 원, 부가가치세 600만 원. 3번 라인에 적용되겠다. 그죠? 과세면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자, 6천만 원, 600만 원 적어주고 채점과 관계는 없겠지만 3번 라인에 금액이 적히면 고금액 곱하기 1.1 한 금액을 19번 라인에도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채점 대상 아니지만 우리 이왕이면 정확하게 입력하죠. 6,60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정규 증빙 미발급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 40만 원, 부가가치세 4만 원.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매출인데 정빙을 아무것도 발급 안 했다 이겁니다. 4번 라인에 적으면 되고요. 다만 소비자와의 거래이고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뭐 길게 적었는데 증빙 아무것도 발급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그런 의미로 괄호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케이, 그냥 가산세는 고려할 필요 없이 4번 라인에 이 금액을 적어주자. 40만 원과 4만 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국내 영세율 매출액 5천만 원이고 위 동그라미 1과 별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되었다고 했는데 요거는 10% 부가세 적용되는 매출이고 동그라미 4번은 별개다 이겁니다. 0% 부가가세 적용되는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답니다. 이거는 영세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 5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지요? 5천만 원. 그 다음 해외 직수출액 1억 원 요거는 6번 라인이다. 그지요? 영세율 기타 됐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6번 작년도 2기 확정 신고할 때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받아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랬던 외상매출금 2,200만 원이 부가세 포함 그 중에서 50%가 회수가 되었다 이겁니다. 1,100만 원 부분이 회수되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1,100만 원 중에서 부가가치세 부분 100만 원이다. 그죠? 그 100만 원 부분은 다시 작년도에 대손세액 공제 받아 먹었는데 다시 토해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8번 라인에 대손세액 가감란에 반영을 하되 어떻게? 대손세액 공제 받아 먹을 때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기록했고 이번에는 다시 토해내야 되니까 플러스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플러스로 100만 원 기록하는 것이다. 됐지요? 자, 그 다음 매입 자료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일반 매입액 3억 원 3천만 원이랍니다. 적어줍시다. 10번 라인 3억 원 3천만 원. 자, 그런데 상기 금액 중에서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 부분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에 대해서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받은 거랍니다. 매입세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업 무관 지출이다.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16번 라인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16번 라인에 반영되는 거는 상세 내용 오른쪽에 적는다. 그지? 50번 라인에 적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금액 전체를 다 그냥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니까 50번 라인 얼마요? 2천만 원과 20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사업용 신용카드 과세 일반 매입에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는데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부가세 신고세 반영돼야 되고 14번 라인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여기에 반영돼야 되고 14번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 요 오른쪽에 상세 내용을 적어주는 거다. 그지요?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의 일반 매입 41번 라인에 적어주면 될 겁니다. 2천만 원과 20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이익이 예정신고 때 환급세액이 생겼다 이겁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환급은 예정신고 때는 안 되고 확정신고 때에서야 비로소 되는 거다.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남아있는 상태랍니다. 300만 원. 어디 적습니까? 21번 라인에 적을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된 내용 모두 입력했고요. 결과값은 맨 아래쪽 내야 될 세금이 4240000으로 이렇게 표시되네요. 됐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문제 4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제조부서가 구입한 소모품 240만 원 중에서 결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60만 원이 있답니다. 단 소모품 구입할 때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었답니다. 자, 차변, 대변. 자, 기중에 소모품 구입한 거를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었대요. 대변은 뭐 현금 또는 뭐 보통 예금 적었겠지요. 뭐 현금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240만 원 이렇게 자산의 증가로 기록했는데 기말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6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되어야 되는 거는 240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240만 원 중에서 60만 원 차감한 180만 원어치는 올해에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된다. 그지요? 그래서 현재 자산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적어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적어줍니다. 180만 원. 그리고 그 부분은 차변에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적어주자 이겁니다. 비용의 증가 12월 31일에 이렇게 기말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온다. 그지요? 소모품 240만 원 기록한 것 중에서 180만 원이 차감되니까 올리 60만 원만 딱 남게 될 거고 올해 사용한 180만 원은 올해 비용으로 기록되는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분계 분석했고요. 입력합니다. 회계관리 모듈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수동결산입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 B 계정 과목 코드 번호는요. 제조부서니까 500번대 코드로 기록해야 되겠다. 그지요? 500번대 코드의 소모품 B 18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면 될 겁니다. 입력 완료. 이번 문항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의 대변 잔액이 5만 원으로 결산일 현재까지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답니다. 기중에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이랑 장부에 있는 현금 비교해 보니까 금고에 있는 현금이 더 많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을 실제 상황에 맞게 고치기 위해서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했을 겁니다. 5만 원. 그리고 대변은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대변에 현금 과부족 잔액이 있다 이겁니다. 기말 결산 때까지 그 원인을 파악 못했답니다. 이제 임시 계정 과목이니까 없애야 된다 그지요? 12월 31일에 차변에 현금 과부족 적어서 없애버립니다. 대변은요 기분 좋다 그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현금 5만 원이 많다 이겁니다.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잡이익으로 마무리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12월 31일
차변에 현금 과부족 5만 원. 대변에 잡이익 5만 원. 입력 완료. 3번 문항. 아래의 자료에 근거해서 정기예금에 대한 당기분 경과이자를 회계 처리하십시오. 예금 3억 원 정기예금 들어놓았습니다. 가입기간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입니다. 이자율은 연이자가 1%랍니다. 이자는 내년에 만기 때 받을 거랍니다. 설사 내년에 이자 받는다 하더라도 발생 주기에 따라서 올해의 이자 수익을 인식하자 이거지요. 이자 수익. 그리고 차변은 자산의 증가로 기록합니다. 미수 수익. 얼마입니까? 3억 원 곱하기 1%. 1년치 이자가 300만 원인데요. 올해 해당분은 12개월 중에서 몇 달? 4, 5, 6, 7, 8, 9, 10, 11, 12, 9달입니다. 계산하면 225만 원 계산됩니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차변에 미수 수익 2250000 대변에 이자 수익 동일한 금액. 입력 완료. 4번 문항. 기말 시점 현재 해외 거래처인 ABC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2만 달러, 매출 당시 환율은 달러당 1,150원,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십시오. 됐습니까? 달러로 되어 있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환율 변동분을 계산해서 외화 환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기말의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요? 2만 곱하기 1,200원 2,400만 원입니다. 애당초에 기록되었던 금액은요. 1150 곱하기 2만 2,300만 원이었습니다. 2,3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2,400만 원 되었다 이겁니다. 플러스 100만 원 계산되고 회사 입장에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자산이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외화 환산 이익으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100만 원. 됐습니까? 그리고 이 100만 원은 1달러당 얼마씩 이익 본 겁니까? 50원씩 이익 받고요. 50 곱하기 2만 이렇게 분석해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뭐 낙서 지워도 되겠지요? 100만 원이란 거 도출했고.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거래처 입력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공란으로 두고 100만 원 적어줍니다.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기록하면 입력 완료. 5번 문항.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하고 제조와 판관비를 구분해서 각각 회계 처리할 것. 됐죠? 자, 추계액이 3천만 원, 1천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되었는데 이번에 추가 설정하기 전 잔액이 이랬다 이겁니다. 부족한 부분 추가 설정하자. 자, 생산 부문은 1,500만 원 추가 설정하면 되고 판매 관리 부분은 기존에 1,300만 원은 잔액인데 기말 현재 추계액을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감소시켜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300만 원 이렇게 도출됩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자동 계산으로 작업하면 되겠네요. 자, 작업합니다.
이렇게 계산했고, 자, 메뉴입니다. 결산 자립령 메뉴 1월부터 12월. 자, 상단 부위 퇴직 충당이라는 보조창이 옵니다. 자, 퇴직급여 추계액을 적어줍니다. 제시되어 있는 거 생산 부문 3천만 원. 그리고 판매 관리 부분 1,000만 원. 적어주면 우리 조금 전에 계산했던 금액이 자동 표시된다. 그죠? 생산 부문은 플러스 1,500만 원, 판매 관리 부문은 마이너스 300만 원. 이렇게 자동 계산되고요. 결산 반영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위치에 자동으로 딱딱 금액 표시됩니다. 자, 생산 부문은 매출 원가 중에서 경비 쪽에 보면 노무비 쪽에 보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거 보인다. 그죠? 여기에 1,500만 원 딱 표시되고, 판매 관리 부문은 판관비 쪽에서 퇴직급여 전입액 쪽에 금액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딱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전표 추가 클릭하면 해당 전표가 자동 생성될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일반 전표명 메뉴 와서 새로 고침 버튼 딱 누르면 여러 가지 분계가 생성되는데 다른 거는 채점 대상 아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분계만 채점 대상이다 이겁니다. 자, 퇴직급여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 문제 설정하는 여기에 보입니다. 자, 낙수 좀 지울게요. 정신사납네. 자, 낙수 지우고 먼저 제조 부문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하는 분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변에 500번대 코드의 퇴직급여 1,500만 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500만 원. 됐지요? 그 다음 판관비 부문이 조금 특이하겠네요. 판관비 부분 보니까 맨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차변에 800번대 코드의 퇴직급여 마이너스 300만 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마이너스 300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더라 이겁니다. 됐지요? 참고로 이렇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드렸고 이겁니다.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이랑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이랑 논리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 추가로 설정하는 거다. 다만 대손 충당금 설정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줄여야 되는 마이너스 개념이 있을 때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이 있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정할 때는 차변의 퇴직급여인데 혹시라도 마이너스 개념일 때는 별도의 계정 과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개념이 도출되었을 때 만약에 내가 수동결산으로 작업을 한다고요. 복수 정답 인정되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차변의 퇴직급여 마이너스,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마이너스 이렇게 입력해도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동결산 작업해도 정답이겠지요. 비용의 증가가 아니고 비용의 감소 개념이니까 대변에다가 300만 원 퇴직급여 비용의 감소다 이겁니다. 비용의 감소인데 그게 플러스만큼 감소되는 거다. 그리고 차변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의 감소로 플러스로 300만 원 이렇게 기록해도 당연히 정답 인정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조금 마이너스 개념일 때 요걸 도대체 혹시라도 수동결산임을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안심하라라는 차원에서 요것도 정답 저것도 정답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잔소리할게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인데 만약에 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대손 충당금일 때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란 별도 계정 과목이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 과목 사용해가지고 수동결산해도 정답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대손
삼각비라는 계정 과목 쓰면서 마이너스로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요래도 정답, 저래도 정답이다 이겁니다. 그 경우도. 다만 그때는 별도 계정 과목이 있으니까 옵션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혹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도 정답이고 저렇게 해도 정답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이제 정신사 나오니까 모든 메뉴 닫고 자 이제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 풀어봅니다. 1번 문항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영업부 사원 김한국 씨 입사일이 올해 1월 1일 국내 근무 사원 등록 코드번호 105 사원 등록을 하고 김한국 씨 부양가족을 부양가족 명세서에 등록한 후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십시오. 길게 적었는데 사원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부양가족 명세 기입하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메뉴 엽니다. 원천징수 모듈 사원 등록 메뉴 자 등록할 사람이 105 김한국 자 주민번호 적을게요. 자 되도록 왔다 갔다 하기 싫었는데 그죠?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못 외우기 때문에 왔다 갔다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770226 770226 어이구, 그죠? 못 외우니까. 자. 자, 계산기 두드려야 되겠다. 104 1318 자, 10418 1041318입니다. 자, 입사가 2020년 1월 1일. 자, 그다음 본인과 부양가족은 모두 거주자고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걸로 가정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하십시오. 별 내용 없다 그지요? 자, 생산직 근로자는 아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국외 근로 제공에 대해서 언급 없다 그죠? 오케이, 그냥 기본 세팅 값으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양가족 명세 봅니다. 자, 나 여성입니다. 801226 2056917 자, 801226 자, 배우자요. 배우자 이름이 나 여성. (801226) 2056917 자, 배우자라고 적을 수 있는지 판단해 봐야 되겠다 그죠? 자, 비장애인이고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답니다. 아,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네요. 그래서 배우자라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부라고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김조선입니다. 470912 470912 자, 김조선 직계존속 1번 7 0912 1005 618 자, 동거하고 있고 비장애인이고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 소득금액이 200만 원 있답니다.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소득금액 요건 판단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죠? 바꿔 말하면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김조선 60세 이상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경로 우대가 자동으로 동그라미 표시되네요. 그 다음에 강춘자, 나여성의 직계존속. 나의 직계존속이 아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네요. 오케이.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고, 그러면 자, 연말 관계에서 나의 소득자의 직계존속이 아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2번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강춘자. 나이가요 491223 2055618. 자, 봅시다. 주거 형편상 별거 그거까지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비장애인이고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데 딱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이다, 그죠? 소득 금액 요건 충족합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 자, 주민번호가 2055 618이고 491213 491213이네요. 아이고, 자, 13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491213 2055 618 됐습니다. 자, 그다음 김우주 직계 비속입니다. 비동거이고 장애인이랍니다. 소득금액이 없답니다. 오케이. 기본문제 대상 맞고, 자, 15년생이면 몇 살일까요? 자, 나이 계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니까 입력해 볼까요? 일단 자, 김우주. 자, 죄송합니다. 제가 버벅거리는 이유가 제가 들고 있는 시험지가 우리 2021년도 교재에 들어갈 내용으로 제가 지금 해설하면서 좀 맞춰보려고 그렇게 출력을 하다 보니까 정작 진짜 애당초 기출문제 때 소개되었던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프린트물에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뭐 이해해 주시고 그냥 무시해 주십시오. 자, 김우주 1, 자, 주민등록번호 1506 1506 22 40 61 31 뒷번호가 6입니다. 이거 되려나? 됐습니다. 자, 나이가 5세네요. 20세 이하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 장애인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래서 1번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기본 문제란에 20세 이하가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입력해도 정답 인정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김관우. 김관우 170912 3061 624. 자, 20세 이하고요. 3살이네요. 자, 비동거, 비장애인, 소득 없으면 오케이. 그냥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김부산입니다. 김부산. 김한국의 남동생이네요. 형제 자매입니다. 김부산 790926 10056616 그죠? 41세 나요건 충족 못하는데 장애인이네요. 중증 환자. 그러면 기본문제 대상자 맞다 이겁니다. 장애인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장애인 안에 3번 선택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판단해 보았고요. 자, 김우주, 김관우, 직계비속이 비동거라고 나와 있는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겁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비록 주소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걸로 보아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니를 물어보고 싶었나 보네요. 오케이. 같이 안 살아도 괜찮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내용 별거 아니지만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조금 버벅거렸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작업해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메뉴 닫고요. 마지막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원 김미영 4번 111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소득이 없고 김미영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부양가족 탭이랑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십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아시겠죠? 두 가지 탭 작업하는 겁니다. 다만 부양가족 탭에서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게 문제가 나와 있어서 우리 교재에 수록할 때는 좀 정확한 문구로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부양가족 탭에서는 인적 공제와 자녀세 공제에 대해서 공제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만 체크하면 되고 공제 대상 지출액은 어디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부양가족 탭에 인적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여부를 수정하여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공제 대상 지출액을 입력하시오.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일의 문제로 좀 정확한 문구로 수정했습니다. 자, 작업합니다. 자, 먼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직원 불러옵니다. F2 버튼 눌러서 김미영 쫘라락 불러옵니다. 부양가족 탭 열어봅니다. 자, 성명과 주민번호는 다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본인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네요. 배우자가 있다 없다? 배우자 없습니다. 배우자 없는 여성입니다. 부녀자 공제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4라고 되어 있는 직계 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다면 한부모 공제도 가능할 겁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면 뭘 써먹는다고요? 유리한 것. 한부모 공제를 써먹는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박문수, 박분수 직계 비속이 있는데요. 자, 직계 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볼까요? 중학생 미취학 아동이고요. 나이역은 둘 다 충족하고 소득도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 있는 사람이고 배우자가 없으니까 한부모 공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한부모 쪽에다가 여라고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라는 거는 공제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 근로자라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그게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보니까 5,010만 원 나옵니다. 3천만 원 넘어가니까 어차피 부녀자 공제 자체는 공제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자, 이 사람은 김명은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다. 그다음 자. 김철수요. 퇴직소득금액이 200만 원 있습니다. 소득금액 요건 판단할 때는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전부 합해가지고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김철수는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고 부라고 체크 그대로 해야 되고 설사 나이가 80세를 하더라도 경로 우대 공제 같은 것도 전혀 받을 수가 없다가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영희. 자,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으니까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다 그지? 나요건 충족하니까 60세 이상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76세니까 경로 우대 공제도 자동으로 동그라미 표시됩니다. 그 다음 박문수 11세고 나요건 충족하고 소득 금액 요건 충족하니까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고요. 7세 이상이니까 자녀세 공제란도 자동으로 동그라미 표시됩니다. 그 다음 박분수요 5세고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고 7세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세 공제라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부양가족 탭 작업을 완료했고요.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 넘어갑니다. 공제 대상 지출액을 하나씩 파악해서 입력합니다. 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김미영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이고 202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걸로 가정한답니다. 2020년도에 썼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가 힘들어가지고 몇 월부터 몇 월 동안 쓴 거는 한시적으로 높은 공제를 적용합니다라는 법안이 뭐 발표되었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라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일자까지 제시해 준 걸로 보입니다. 자, 하나씩 파악하면 되고 다만 신용카드 같은 거 쓴 내용을 보면 도서 구입비라는 것이 보입니다.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높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요 본인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어야 된다. 그죠? 자, 본인의 총급여가 얼마입니까? 6,300만 원이니까 7천만 원 이하 맞다. 그지요? 그래서 혹시 도서 공연에 대해서 지출액 나오면은 별도란에 입력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됐습니다. 자, 내용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할게요. 본인 김미영에 대해서요. 종교단체 기부금 오케이 인정되고 암보험료 보장성이니까 인정되고 의료비 인정되고 필라테스 학원이랍니다. 학원이 만약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해당한다면 공제 대 받을 수 있지만 필라테스가 직업 능력 개발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나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사용액 나와 있습니다. 입력하면 되겠지요. 자, 먼저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쪽에 얼마요? 200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암보험료 일반 보장성이다. 그지? 90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의료비 100만 원 본인 의료비입니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쪽 적어줍니다. 자, 일반 신용카드가 1,000만 원인데 자료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죠? 별것 아닌 내용. 일반 신용카드가 1,000만 원인데 대중교통 200만 원, 도서 구입비 70만 원 있으니까 이런 거는 별도로 입력하고 일반 신용카드는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랑 70만 원 뺀 금액을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전통시장 300만 원 적어주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 영수증으로 적으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대중교통 200만 원부터 적고요. 도서 구입비 70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적기 전에 전통시장부터 적읍시다. 전통시장 300만 원 그리고 현금 영수증 그러면 675만 원 적어야 되겠네요. 현금 영수증 6750000 그 다음에 일반 신용카드는 1,000만 원에서 270만 원 뺀 거 730만 원 적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 김철수 직계 존속인데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했다 이겁니다.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된다. 그리고 기부금의 경우 나의 요건은 제한받지 않지만 소득금의 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낸 종교단체 기부금은 안 된다가 결론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영희 직계 존속인데 기본공제 대상자 맞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이 70세 이상이더라. 그지? 그러면 65세 이상 의료비로 입력하면 되고요.
종교단체 외 기부금 오케이 인정되고 지불카드 전통시장 오케이 입력될 겁니다. 자, 의료비 쪽에서 65세 이상 쪽에다가 금액 적어줍니다.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100만 원에서 60만 원 합한 160만 원으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 기부금요.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랍니다. 종교단체 외 당일 기부금에 20만 원. 그 다음 자, 신용카드 중에서 전통시장 100만 원 적어주고요. 그러면 전통시장을 400만 원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직불카드는 500만 원 입력하는 겁니다. 직불카드 50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박문수 중학교 등록금 80만 원 오케이 교육비 인정되고 중학교 교복구입비라고요. 1인당 50만 원까지 인정된다. 그죠? 25만 원 전부 다 인정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인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인별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80만 원과 25만 원 합한 105만 원을 입력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의료비 인정되고 일반 의료비,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15만 원, 연 50만 원 한도로 인정되니까 전부 인정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쪽에 85만 원 적으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료, 보장성 보험이니까 입력 가능하고요. 현금 영수증, 전액 도서 구입비랍니다. 입력 가능합니다. 자, 교육비 쪽에 105만 원 적어주자. 인별로 중학생이니까 초중고 쪽에 10, 50, 000 적어주고요. 인별로. 그 다음에 의료비 쪽에 85만 원 적어줍니다. 일반 의료비로 85만 원. 그 다음 상해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로 90만 원 입력되어 있으니까 18만 원 합하면 108만 원 되겠다. 그죠? 10, 80, 000 적으면 되고 어차피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으로 입력해도 정답 인정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했는데 전액 도서 구입비랍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신용카드 쪽에서 자, 현금 영수증을 썼고 전부 그게 도서 공연 사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쪽에 적어도 정답, 도서 공연 쪽에 적어도 정답입니다. 왜? 둘 다 30% 똑같은 공제율이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공제 못 받은 거를 추가로 연 100만 원 한도로 또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미 금액을 많이 써먹은 현금 영수증보다는 도서 공연 쪽에 입력하는 것이 세부담이 최소화될 겁니다. 연 100만 원 한도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직 조금 여지가 도서 공연은 남아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복수 정답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도서 공연 쪽에 적자 이거지요. 됐습니다. 뭐 출제한 분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도서공연 쪽에다가 적을게요. 도서공연에 기존에 70만 원 입력되어 있는데 그거에다가 25만 원 합하면 95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분수 유치원 등록금 인정되고요. 저축성 보험료는 인정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교육비 쪽에 취약 전 아동에 180만 원 적으면 되겠습니다. 위의 모든 의료비는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서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고 인정되는 비용이고 그 뜻이다. 그지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 의료보험금은 없다. 알았다? 자, 이제 마지막 취약전 아동 교육비 입력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교육비 취약전 아동 얼마요? 180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됐습니다. 뭐 별건 아닌데 자료가 신용카드 관련 자료가 조금 지저분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조금 번거로운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9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